반갑습니다. 드디어 사이버 트럭이 인도가 되는 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X에서 사이버 트럭 공식 계정을 통해서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를 나타내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진행되는 날을 사이버 Thursday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간 기준 12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에 진행이 되고 역시 통역 중계로 중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일정 때문에 방송을 못하거나 진행하게 된다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늦은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가 진행되는 이날 사이버 Thursday 한국 시간 기준 금요일 새벽 5시 이때는 같은 시간에 중계 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2016년 3월 모델 3가 예약이 될 때 아침에 모델 3를 예약하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의 영상입니다. 정말 이른 시간부터 새로운 차량이 나왔다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벌써 200만 대가 넘는 예약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이버 트럭을 전시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보시는 거는 캐나다의 BC인데 단순하게 전시가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때 이렇게 할 걸 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하기가 쉽습니다. 모델 3를 예약하기 위해서 이 줄을 선 사람들의 영상을 공개했던 게 2016년 3월이었고 당시 테슬라 주가는 14불 33센트입니다. 지금 주가와 비교한다면 16.5배가 오른 상황이고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바로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과거 16년도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때가 참 좋은 때였는데 라고 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이때라고 해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 호들갑과 노이즈와 헛소리가 없었느냐?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적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헛소리들, 호들갑들이 거의 귀여운 정도이죠.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그리고 일론과 관련된 다양한 낭설들도 이후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똑같은 매장인데 이번은 캐나다가 아닌 미국에서의 매장입니다. 역시 사이버 트럭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아주 재미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영상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지 않은가요? 보면은 아주 많은 아이들이 자동차 판매 매장에 왔습니다. 구매는 어른들이 할 건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왔을까? 혹은 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 아이들이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의 편견 없는 시선으로 봤을 때 무엇이 혁신인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모래 언덕에서 모델 Y와 픽업 트럭이 주행을 하는데 누가 봐도 명확한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역시 재미난 영상인데 테슬라 차량과 픽업 트럭의 차량 균형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거의 마술가 같은 수준의 균형을 보여주는 테슬라 차량에 반해서 뒤에 비교가 되는 대상이 조금 미안한데 꼭 이 차량이 아니라 이거는 토요타 픽업인데 대부분의 차량이 테슬라 같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무게 분배를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앞서 테슬라 차량의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인 거죠. 사실 이게 보여주는 거는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균형을 잘 잡는다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이런 균형이 필요가 없지만 정말 위험한 예상 밖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테슬라 차량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차량을 분해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유명하신 샌디 몰로께서 2021년 테슬라 차량의 경쟁력을 평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3, 4년 앞선 거부터 10년 앞선 것까지 다양한 내용이 있죠. 모터 기술, 열 관리, 와이어링, 배터리, FSD, 기가 캐스팅. 이게 2021년도에 평가했던 것인데 3년이 지난 지금 이런 기술 격차가 줄어들었냐? 오히려 늘어난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해서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품 자체에서도 성능 차이가 나게 되고 특히 제조 과정에서도 더욱더 성능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는 아주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상당히 예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무려 2014년에 토니 세바님께서는 예상을 하였고 정말 흥미롭게도 2014년에 예상하였던 이 트렌드를 정확하게 현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 산업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기업은 혁신 능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질 때 가격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배터리 산업에서 그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걸 익히 미리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테슬라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지금 또 테슬라가 아주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가 절감이 더욱더 쉬워지게 되고 미래에 차량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고 수익은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내용은 풀리 차지드에서 전기화와 관련된 다양한 수상을 하였는데 테슬라가 사실상 이 수상 내역을 휩쓸어 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충전 네트워크에서 또 테슬라가 수상을 하였고 전기차 제조에서도 테슬라가 수상을 하였고 가장 효율적인 전기차에서는 모델 3 롱레인지가 수상을 하였고 5만 유로 이상의 전기차에서는 모델 Y가 수상, 4만 유로 이상의 전기차에서는 모델 3가 수상하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충전소, 제조 능력 사실상 휩쓸어 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쓰다 CEO는 상당히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전기차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들은 이륙할 수가 없다라고 사실상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혹은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전기차 시장을 휩쓴다라는 걸 시인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앞서 봤다시피 테슬라가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4년에서 10년 이상의 격차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게 다양한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또 비슷한 트렌드는 폭스바겐에서도 목격이 됩니다. 폭스바겐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시인을 하며 폭스바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그 밖에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이 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토크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 매니저가 공개한 사이버 트럭의 배터리 팩이 123kW시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슬라의 모델 Y와 비교해 보면은 배터리 팩이 당연히 훨씬 더 크고 이거는 픽업 트럭이니까 또 그 밖에 다른 픽업 트럭과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리비안의 아론티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 사이즈가 135kWh이거나 180kWh이고 주행 가는 거리는 각각 352마일과 410마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주행 거리를 가늠해 본다면은 약 300에서 310마일 정도, 킬로미터로 환산한다면 482km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것보다 높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차량이다 하더라도 테슬라 모델 3의 모델 Y에서 볼 수 있듯이 똑같은 배터리 팩의 주행 거리가 훨씬 더 긴 효율성을 보여준 게 테슬라이기 때문에 아론티보다 더 낮은 배터리 팩으로도 더 높은 효율성을 통해서 주행 거리가 높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한다면은 뭐 320에서 350마일 사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밖에 중국 매체에서 나온 루머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태국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자 논의를 하였고 총 투자 금액은 5빌리언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중국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루머 단계인데 만약 사실이라면 관련 내용이 조만간 추가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4일 전에 제가 진행했던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스웨덴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스웨덴에서 파업을 해서 뭐 난리네. 알고 보니까 테슬라에 일하는 사람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이 파업 때문에 차량 인도가 힘드니 어쩌니 하면서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호들갑은 다 들을 수 있는 게 테슬라 혹은 일론 관련 뉴스입니다. 이것도 매년 들을 수 있고 특히 테슬라 주가 빠질 때마다 그 호들갑은 꼴보기 싫을 정도로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올리고 난 다음에도 또 호들갑을 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 파업 때문에 아예 테슬라 차량 번호판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졌는데 테슬라 큰일 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조금만 한 걸음만 뒤에서 혹은 두세 걸음만 뒤에서 상식적으로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를 쉽게 판가름할 수 있는데 너무 마음이 조급하면은 이것 때문에 큰일이 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 투자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테슬라 관련 잘못된 소식과 온갖 호들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막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 많죠.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서 소송을 하였고 거의 뭐 소송하자마자
투자자 그건 안 되지. 번호판 당연히 줘야지. 파업한다고 번호판 발급 못하게 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스웨덴 정부에서 테슬라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일론도 스웨덴에 감사의 메시지를 4시간 전에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 밖에 호들갑이 상당히 유명한 애널리스트인 토니 사쿠나기로부터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목표가를 150불로 이야기하며 매도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현재 테슬라와 BYD의 밸류에이션에서 600빌리언 달러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메꿔질 것으로 본다라고 발언을 하며 테슬라의 주가는 내려가고 BYD의 주가는 올라갈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사실 이분이 애널리스트로의 성적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 이 성공 비율을 보게 되면 61%고 이분의 매도 의견을 따라갔다면은 전체 평균 수익은 12.5%로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뉴스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은 카더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해야 되겠죠. 전체 평가나 전체 수익은 나쁘지 않은 건 알겠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과거 2020년 9월부터 테슬라 매도를 이야기하며 테슬라 주가가 100불일 때부터 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와 관련된 의견의 정확도는 40%가 나왔고 이분의 의견에 따라서 테슬라를 거래했다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17.57%가 됩니다. 아니 이때부터 뭐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BYD와 테슬라를 비교한다라는 거에서부터 사실 좀 제가 처음에 든 생각은 테슬라와 BYD를 비교한다라는 거에서부터 벌써 신뢰도가 팍팍 많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같은 대수를 판매할 때 매출을 2배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지금 보시는 게 중국에서 10월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YD 차량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그 가격을 보게 되면 테슬라 차량보다 뭐 2배, 3배 더 쌉니다. 그런데 테슬라 차량과 판매 대수로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델 Y가 2배 이상 더 많은 매출을 만들게 되고 또 판매 대당 수익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순이익 기준으로 봐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저가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규 공장들을 통해서 모델2를 통해서 저가 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진출을 하는데 언제 진출을 하느냐, 그리고 단순하게 진출하는 것도 아니고 앞서 봤던 다양한 혁신들을 지속해 나가며 언박스드 프로세스 등을 이용해서 저가 차량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며 진출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뭐 조금 남았을 수는 있습니다. 2-3년 이상 남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은 일어날 일이 뻔한 일인데 그 2-3년 사이에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온갖 탭댄스를 추면서 호들갑을 부리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기회다라는 걸 쉽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론 같은 경우 또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참 이걸 보면은 조금 마음이 안 좋던데 왜 일론 머스크 방탄복은 이렇게 조그만하고 좀 잘 안 보이는데 엄청 조그마한 걸로 입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상반신을 다 커버해 주던데. 그리고 이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인터뷰 영상에서도 정리를 했는데 한 달 전에도 직접 만나서 담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반유대주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도 반유대주의 이야기가 또 나왔죠. 그런데 일론은 이렇게 이스라엘 시민들이 학살당하고 납치당했던 그 장소에 직접 가서 또 총리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일론의 반유대주의 호들갑도 실상을 살펴보면은 일론이 직접 X를 통해서 했던 말들이 다 증거로 남겨져 있죠. 그 증거를 보게 되면은 나는 어떤 차별에도 반대한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일론은 반유대주의다. 이게 뭔 헛소리냐. 그것도 살펴보니까 신문 매체로 가장한 사기꾼 기업이 그 누구도 보지 않은 이상한 특정 X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한 이용자가 반유대주의 발언 혹은 밈을 올린 걸 다른 광고와 함께 있는 거를 캡처를 했던 거였죠. 근데 그 광고와 반유대주의 발언 일론이 한 것도 아니고 누가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게시물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노출되었는지를 보니까 그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았고 그 사기꾼 기업에만 노출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었고 또 언론사들은 신나서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지금 또 일론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납치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글을 남겼고, 반유대주의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총리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론을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아주 웃지 못할 현실이 펼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와 일론이 직접 스페이스를 통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이 내용도 언론사를 통해서 왜곡이 되어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일론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직접 듣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It's important to pair firmness in taking out the terrorists, those who wish or intent on murder, and then at the same time to then 민간인에게 테러를 저지르고 살인을 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help those who remain, which is also what happened in Germany and Japan. Exactly right. 그 이외의 사람들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독일과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It's interesting because this is quite a rare thing in history. Usually, the victor pillages the loser. 이게 역사상 드문 일인데 보통 전쟁의 승자는 패자를 약탈하고 착취합니다. And if you look at it after World War I, the Treaty of Versailles was a big mistake. 세계 1차 대전 이후의 조약을 보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이게 큰 실수였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And it created immense bitterness in Germany, and it's part of what led to World War II. 독일 사람들이 그 조약에 따라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됐고, 독일 사람들이 속으로 너무나 분하다 보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And then World War II, that people realized, listen, we actually need to rebuild the economies.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착취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새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구나. 이긴 사람이 이렇게 간용을 베푸는 게 인류 역사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드문 일인데, 세계 2차 대전 혹은 미국이 일본을 이기고 난 다음에 경제를 다시 키울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나니까 오히려 평화가 찾아왔다. 상당히 역설적인 관용이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And instead of punishing them. And so, you had the rebuilding of Japan, rebuilding of Germany and much of Europe. And then we've had peace and prosperity for a long time. 이렇게 전쟁을 발생시키게 만든 테러주의자, 가격주의자들을 제거하는 것은 중요한데, 진정한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쟁의 승자가 패자를 도와줌으로써 현대의 평화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총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평화에 기여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언론은 이상한 기사가 나올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 대도 않는 소리에 휘둘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특히나 투자판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수준이냐, 도박과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맨날 주가 내려가면 일론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라고 난리를 부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